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휘어구 문법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생생하게 기억이 좀 나겠네, 그치? 어휘어구 문법 지도는. 그래서 이렇게 수목수목 이렇게 강의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이제 4스킬까지 수목수목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돼서 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이제 4스킬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4월에 4스킬에 대한 심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상기를 하고, 어휘와 문법 지도 평가는 이렇게 4월에 같이 베이직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심화된 부분들을 같이 나가는 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질문한 거를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 어제 이제 송울 선생님이 왜 어제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어? 어제 송울 선생님이 여러분이 숨도 안 쉬고 수업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숨이 끊어질까봐 걱정했다며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잘 될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천천히 그죠? 발음도 하시면서 영어 시간에 뭐 웃고 난리 났다며 언짢을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농담이고요. 자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89쪽의 질문이야. 초수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그죠? 수업을 들었어도 필기만 해놓고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그죠? 레슨 프레스죠. 포스트 리스닝 액티비티 3의 박스 안에 첫째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ve a student read the listening script 그죠? Where several words and phrases are blanked out and then reconstructed in pairs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제가 필기해둔 내용을 보니 리스닝이었으면 바텀업이었겠지만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유추해서 적어넣는 거니까 탑다운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제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눈에 버텀업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필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해를 하고 그죠? 노트 테이킹 해야지 선생님의 말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필기를 좀 지양하고 듣는 거에 좀 집중을 해라. 그리고 그런 듣는 내용들을 갖다가 놓칠 것 같으면 녹음을 하시라고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냥 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안 쉬나 다른 사람 녹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어놓고 그걸 차라리 다시 들어보세요. 녹음을 해도 되니까. 예전에는 뭐 강의실에 몰려와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CD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저희 강의를. 그래가지고 막 인강에서 이제 그런 사람 잡고 막 그러느냐고 이제 한바탕 소동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럴 리 없으니까. 그죠? 그럴 리 없으니까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무작정 필기하는 건 아니야. 자 여기서 왜 리스닝에서 왜 바텀업이라고 그랬지? 리스닝에서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운드 스트림 안에서 워드를 구분하고 그래서 프레이즈로 가고 센텐스로 가고 홀미닝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인 듣기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리스닝 스크립트 안에 빈칸이 막 뚫려 있어. 그러면 들어서 그 빈칸을 채워야 되잖아. 쓰여 있는 내용들은 제대로 꼼꼼하게 집중해서 듣겠어요? 구멍 뚫려 있는 것만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워드 레벨이라든가 뭐 프레이즈에서 프레이즈 레벨이라든가 그것만 집중해서 타겟팅해서 듣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고 써. 그래서 여기가 리드가 아니라 리스닝이라고 한다면 그죠? 월드와 프레이즈가 블랙아웃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리스닝을 한다고 한다면 타겟팅이 워드 레벨과 프레이즈 레벨에 직접적으로 라이트하게 듣게 되기 때문에 그건 바텀업 프로세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리딩이잖아.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읽으면 빈칸은 못 읽어. 뭐만 읽어야 돼? 빈칸이 아닌 그죠? 문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구문이라든가 요것만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이런 맥락으로 시작했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맥락으로 시작했다면 어떤 표현들이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마틱 난리지를 이용해서 유추해서 인퍼링을 해서 쓰게 되잖아. 그럼 리딩은 어떻게? 스케마틱 난리지를 가지고 인퍼 더 미닝 그죠? 의미를 갖다 유추해가지고서 리딩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텀업이야 탑다운이야? 탑다운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아직 개념이 초수여서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치? 바텀업이 무엇이고 탑다운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포스킬, 리스닝이 이루어지고 리딩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컴프렌딩 프로세스가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한 개념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활동들도 이건 바텀업 과정이야 이건 탑다운 과정이야 리스닝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고 이건 리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컴프렌딩 프로세스가 먼저 탑다운 프로세스냐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주어진 그런 데피니션을 갖다가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활동들 딱 보면은 이거는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야? 리딩이야. 그럼 이 활동은 리스닝 활동이야, 리딩 활동이야. 리스닝 활동에서 주어지지만 실제적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타겟 스킬은 리딩이잖아. 읽으라고 했으니까 리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읽기가 어떻게 진행이 돼? 아까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시 읽어보는데 그 아까 들었던 내용들의 그런 어떤 스크립트 안에서 블랭크가 뚫려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블랭크를 채워나가면서 읽어야 돼. 없는 내용들을 채워나가서 읽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추가 필요한 거야. 인퍼링이. 그래서 탑다운 프로세싱이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활동에 대한 부분이며 그 활동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분석을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125쪽.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에서 첫 번째 앱에서 인디비주얼 잉글리시 사운드와 워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므로 인토네이션이나 리듬처럼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워드 스트레스는 인디비주얼 사운드와 달리 수프라 세그멘탈인데도 워드 스트레스, 센텐스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워드 그룹 순서대로 이해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발음 지도를 할 때도 그저 학생들의 그런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발음 지도 방법이 달라. 티칭 테크닉이 다르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인디비주얼 사운드하고 워드 스트레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지. 맥락을 주든 안 주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사운드는 그 F 사운드하고 P 사운드를 구분시키도록 한다라던가. 그죠?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시키도록 한다라던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도록 하는 발음 지도에서 분명하게 어크리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워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스트레스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문장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안에서 물론 한 단어 안에서도 그 스트레스가 어디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물론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워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이 단어는 그죠? 아음절에 스트레스가 있다 아니면 뒤음절에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기법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로나운세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로 레벨에 단순한 형태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로 레벨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이 레벨이야. 하이 레벨인데 내가 이게 특정 인디비주얼 사운드에 대한 것들이 발음이 잘 안 돼. 그게 발음이 잘 안 되는 스피킹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안에서 인디비주얼 사운드에 대한 예를 들어 유성과 무성음에 대한 차이라든가 그지? 또는 뭐 이제 F 사운드와 P 사운드,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 내가 하이 프로세서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앱 이름 들어가야겠지. 연습 필요한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주로 봤을 때 학습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로 레벨에 이제 베이직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이 프로세서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해야겠지.
만약에 티처 이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컨텍스트를 따라야겠지. 하이 레벨 애들의 고민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박 선생님이 바른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앱을 좀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주잖아.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한 활동과 좀 복잡하고 조금 내기지 유수가 이제 높은 활동들은 하이 레벨 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119쪽에 보면 119쪽에 교수님께서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가 폼 포커스드 커뮤니카티브 프랙티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가 폼 포커스 커뮤니카티브 프랙티스야. 폼 포커스 커뮤니카티브 프랙티스는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 중에서 커뮤니카티브 드릴 많이 담는 거야. 커뮤니카티브 드릴. 그치? 그래서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활동을 가장 대표적인 티칭 테크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드릴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크게 얘기해도 돼. 왜 속삭여? 크게 얘기죠. 그치? 드릴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드릴의 형태가 그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활동인데 방식이 다 달라. 그치? 기계적인 학습처럼 기계적인 학습의 형태로 그치? 앵무새처럼 그냥 무조건 의미도 없이 막 따라가는 것은 메카니컬 드릴이었잖아. 그치? 그렇지만 이제 기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의미를 이해했어.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뉴 인포메이션이나 리얼 인포메이션은 아니야. 그런 형태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은 미닝풀 드릴이었잖아. 그치? 빌더 원에서 다 배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성 파스텐스에 대한 프레젠트 퍼펙트에 대한 그 타겟 폼에 대한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주어진 정보로 의미 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리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 안에서 반복적으로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Have you in America? 미국에 가본 적이 있어? 개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잖아. 현재 완료로 써야 되지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What did you last weekend? 주말에 뭐 했어? 과거 시제를 써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과거 시제를 계속 써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지만 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야. 그때 이제 파스트 텐스를 반복적으로 쓰는 거야. 그것은 뭐야?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반복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의 반복 연습은 커뮤니케이티브 드릴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드릴의 형태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 모두가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드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뭐야? 드릴과 커뮤니케이티브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좀 정리한 게 커뮤니케이티브 드릴을 우리가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반복 학습인데 의사소통에 대한 맥락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고치자. 폼 포커스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라고 고치자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를 폼 포커스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라고 동의어로 보진 않아.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폼 포커스 액티비티.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필 스페이스 액티비티와 동의어로 보는 것은 폼 포커스 액티비티. 그렇게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활동 중에서도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진행되는 것은 폼 포커스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화낸 건 아니다. 설명 열심히 해준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액티비티 프로시저에 스트럭처드 아웃풋 액티비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트럭처 인풋 액티비티처럼 타겟 폼을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나 미닝풀 컨텍스트 안에서 그죠? 사용해보도록 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스트럭처드 아웃풋 액티비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얘가 뭐야? 학생들한테 퓨처 드림 잡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타겟 폼을 정해줘. 그치? 타겟 폼 뭐야? if절 가지고 얘기했지. 아직 내가 그 꿈을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가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을 연습하긴 하는데 학생들의 리얼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를 설정해서 그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만든 거야. 구조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의 활동을 스트럭처드 아웃풋 액티비티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드 아웃풋 액티비티도 폼 포커스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 형태로 만들어지는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래서 그 질문들이 이제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189쪽. 키워드 리스트에 랭귀지 스타일즈와 스피치 스타일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포멀리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랭귀지 스타일과 스피치 스타일은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얼로그 측면 안에서 랭귀지 스타일과 스피치 스타일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지? 톡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안에서 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다이얼로그 안에서 사용되는 대화 담화자끼리의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그죠? 그 유대감에 따라서 어떻게 컨설테이티브, 캐주얼, 인티메이트, 스피치 스타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랭귀지 스타일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고 스피치 스타일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스타일부터서 인티메이트 스피치 스타일은 포멀리티, 그치? 포멀에서 인포멀의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진행되는 스피치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정한 appropriateness, 적절한 언어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스타일은 좀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어려운 사람, 그치? 캐주얼 스피치 스타일 또는 랭귀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지인 관계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인티메이트 스피치 스타일은 굉장히 나랑 가까운 사람, 연인이거나 엄마거나 아주 이제 이러한 그 가족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클로스 프렌드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4월 12일자 스피킹 프린트 5페이지에 노티싱 더 갭에 도움이 되는 타스크 종류에 인포메이션 갭, 오피니언 갭, 리즈닝 갭 타스크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노티싱 더 갭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노티싱 더 갭은 학생이 현재 말할 수 있는 수준과 학생이 말하고 싶어하는 수준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인포메이션 갭, 오피니언 갭, 리즈닝 갭 타스크를 통해서 노티싱 더 갭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일단 노티싱 더 갭을 하려면 뭘 해야 돼? 학생들이 프로덕션 해야 돼. 언어를 표현해야 된다고. 표현하면서 알아. 내가 이게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케이티브 타스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는 노티싱 더 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할 때 그냥 들으면 돼 이거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역할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적절한 인풋을 받아야지만 인테이크화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에비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성공적인 이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인풋을 포지티브 에비던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풋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지? 그 인풋 자체가 나한테 컴프레션을 하면 내 인지 구조 안에 차곡차곡 쌓여 어떻게 인테이크화가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링귀스틱 난리지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인터랭귀지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중간 언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 중간 언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페어워크 시키거나 그룹워크 시키면은 그지? 목표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중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언어 체계야, 아직 불완전한 언어 체계야. 불완전한 언어 체계야.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언어 체계야. 그지? 그러다 보면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에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텐데 이런 인식 자체가 벌써 노티싱 더 갭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풋에 대한 기회도 많아야 되지만 아웃풋에 대한 기회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갭에 대한 차이를 학습자들이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규칙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웃풋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누구야?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세스야. 노티싱 더 갭은 그 아웃풋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티브 타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노티싱 갭을 할 수 있는 과업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잘못된 표현을 하는 줄 알겠어. 근데 올바른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됐을 때가 틱톡으로서 오리지널 텍스트를 비교하도록 하는 거 또는 이런 오피니언 갭이라든가 리즈닝 갭이라든가 인포메이션 갭을 듣고 난 다음에 팔로우 트리트먼트 안에서 패러렐 리스닝을 들려주는 거. 패러렐 리스닝 아시죠 여러분? 그죠? 네이티브 스피커가 우리가 지금 했던
인포메이션 갱과 같은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그들의 이제 그 대화를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그런 어떤 버전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질문 저희가 정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사실 4스킬은요, 특정한 테크닉이 이 티처 이그잼에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레슨 프로시저로 풀어서 나오기 때문에 통합성 모형으로, 그죠? 한 교실 수업 안에서 레슨과 이제 스피킹, 또는 이제 리딩과 라이팅 또는 4스킬이 같이 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탑픽별로 저희가 진행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는, 교실에서 진행되는 그 라이팅 어프로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져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 하나 더 장르 베이스 라이팅 어프로치, 이렇게 저희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메인 캐릭터리스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교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핵심적인 키 컨셉인 거야.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왜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진행돼야지만 그 수업은 라이팅 어프로치 중에서도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라이팅 수업 안에서의 레슨 프로시저가 쭉 펼쳐져 있을 때 이게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다. 이거는 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다. 이거는 그 중에서도 장르 베이스드 그죠? 라이팅 어프로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굵은 부분 특징들을 알아야 돼.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에러 프리 텍스트야. 오류가 없는 완벽한 텍스트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글쓰기를 완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로레벨이 탑픽을 딱 주고 이러한 완벽한 리튼 프로덕트를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그죠? 카피라거나 이해하시겠어요? 컨트롤 라이팅으로 원문 모델 텍스트를 주고 모델 텍스트 안에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CJ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만 써보도록 하는 컨트롤 라이팅이거나 또는 어떻게 모델 텍스트를 주고 들려주고 그것을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리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거나 딕토 컴프처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그치?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리튼 프로덕트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춘 거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글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글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에 대한 레슨 프로시저를 보면은 글쓰기를 하기 위한 주제부터서 학생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는 과정부터 수업이 출발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바로 써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타의 그런 어떤 스텝들 여러 번의 이제 글쓰기에 대한 과정들을 가지고 제시가 되면서 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글 쓰는 그러니까 글감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글감을 자신의 글로 표현해 나가도록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띵킹 프로세스 사고의 과정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자꾸 생각들이 덧붙여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글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글쓰기가 나오는 거야. several drafts가 나오는 거지. 그치? 여러 번의 글쓰기가 있으면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쓰지 않을 거 아니야. 퍼스트 드래프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세컨드 드래프트라고 세컨드 드래프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파이널 드래프트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더 나은 버전, 베러 버전에 대한 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글쓰기와 함께 피드백이 주어지는 거야. 그 피드백을 통한 뭘 하지? 리비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특징들이 들어가 있는 수업 자체를 보여주는 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학생들 라이팅 스킬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라이팅 어프로치는 뭐겠어? 프로덕트야 프로세스야. 프로세스야. 그치? 프로덕트는 뭐 별다른 가르침도 없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카피라이팅을 하거나 원래 모델 텍스트를 그대로 그죠? 상기시켜서 글 쓰도록 하는 것에 머물지만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글 쓰도록 하는 과정 스텝 하나하나 그 스트레티지 하나하나를 지도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이디어 게더링은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한다라던가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부족한다면 선생님 비디오 클립을 보여줄 수도 있고 프리마이링 액티비티에서 여러 가지가 생겼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부터 시작해서 퍼스트 드래프트를 써 나가도록 하고 그 퍼스트 드래프트에 대한 뭐 피아 에디팅이라든가 피아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과정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체크리스트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좋은 글을 보고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내가 세컨드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게 전부 다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장르 베이스 라이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퍼포즈가 장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텍스트 스타일이 다른 거야. 실험, 대규모의 실험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텍스트인지 그런 보고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쁜 동화 속의 이야기들 또는 이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동화들 그런 페어리테일과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 형식 once upon a time 뭐 이렇게 시작되고 캐릭터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장르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퍼포즈에 따라서 텍스트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익센시블 리딩 안에서 다양한 글을 읽도록 하는 것들이 언어학습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리딩을 통해서 라이팅까지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안에서도 그러한 특정한 텍스트 타입에서 갖게 되는 그 텍스트에 대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레토리컬 스트럭처라고 얘기하죠. 수학적인 구조 그 장르에 표현되는 그 장르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구조 글의 구조들 또 글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는 게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어프로치야. 그래서 이런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어프로치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어프로치가 같이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왜? 특정한 장르에서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면 모델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모델 텍스트 안에서 그지 분석을 하고 그것을 써보도록 하는 연습을 필요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연습이 다 됐어. 그래서 특정한 장르 너레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텍스트를 갖다 써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실제 어떤 탑픽을 가지고 글을 써 나가더라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레토리컬 스트럭처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로 나가는 거지.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글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한다던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르 베이스 라이팅 어프로치는 내가 이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퍼포즈가 무엇이냐 그것을 받은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컨텍스트잖아. 그치? 그래서 오디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 오디언스한테 전달할 컨텐츠가 무엇이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잘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이게 컨스트럭션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랭귀지와 레이아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글쓰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휘 지도와 이제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직한 키 컨셉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어휘 지도와 문법 지도는 어제 송으로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만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면 티처 이그잼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일단 이제 저랑은 이제 조금 더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휘와 문법 지도는 일단 어휘 지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스트렝스 버큐ment 난리지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자고 한다면 이 어휘 지도를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좀 세 가지 파트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휘 지도를 진행을 할 때 어프로치. 그죠?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정해진 그 방향 안에서 어휘를 지도하도록 하는 방법. How to teach
것을 어떻게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어휘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넌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모든 어휘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어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 스트래티지.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제 하우 투 티치 등은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 버큐블러리 스트래티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 좀 주의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측면 안에서 어휘 지도와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죠.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의 어휘 지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어휘 지도는 어휘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breadth of vocabulary라고 용어를 썼었죠. 그죠? 네, 어제 배우실 거예요. 어휘 수, 사이즈, 그죠? 볼륨, 뭐 이런 걸 키우는 거야.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볼륨을 키워봤자 직접 해당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중에서 어떠한 부분의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이해하고 그 어휘를 알고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 해당 어휘를 사용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의 한 10%, 15% 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하면서 활용도가 그렇게 낮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복적으로 워드리스트를 가지고 내내 외워보도록 하는 그 방식이 효과적이겠느냐?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죠? 어휘 지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어휘 수보다는 뭘 해당 어휘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활용도까지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죠? form, meaning 그리고 실제 커뮤니케이터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안에서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 run이라고 하면은 그냥 달리다 한다고요. 의미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달리다 아니면 그 다음 단어로 이제 또 넘어가고 walk로 넘어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단어의 수만 늘리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run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다라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run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run은 달리다의 의미도 있고 운영하다 의미도 있고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참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출하다. 그죠? 어떤 경사에 나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걸 어제 뭘로 배웠어요? 해당 어휘에는 그죠? 폴리셈이라고 하는 다의어 그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미닝에 대한 부분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run이 그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를 반드시 달고 와야 되는지 혼자서도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run이 상대는 형식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의미와 형식을 가지고 실제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 안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장 변화죠. 그래서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어휘 지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how to teach. 그러면 지금의 방향은 어떻게?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vocabulary knowledge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러한 form, 해당 어휘의 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실제적인 사용의 범주까지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실 안에서, 클래스룸 안에서 지도를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지도하도록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방식이 있어? 직접적으로 그 해당 가르치고자 하는 타겟 롤즈에 나를 어텐션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과 다른 리스닝과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타겟 롤즈에 대한 노출을 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그치? 그 방식이 뭐야? 그죠? intentional, vocabulary learning과 그 다음에 incidental, 그죠? 예? vocabulary learning이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래서 intentional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collocation, 그치? to, make, 그죠? have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항상 같이 동반되는 이제 명사들에 대한 부분들 해가지고 collocation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하고 incidenta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istening과 reading 부분 안에서 이제 들려주고 읽히도록 하면서 해당 타겟 롤즈가 그죠? 여러 번 노출이 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맥락 안에서 그 언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 indirect attention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direct attention은 listening 내용과 그다음 reading 내용이야. 그 안에서 주어지는 new words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함께 얻어지게 되는 부가적인 그런 어떤 그 부분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incidental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교실 안에서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어휘들이 그죠? 계속 생기는 거야. 언제까지 단어만 외우고 있을 수 없잖아. 언제까지 이 단어를 보기 위해서 특히나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부분 안에서 new words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주 아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휘 그게 passive vocabulary라고 얘기해요. 수동적인 측면 내가 알고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주 active vocabulary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이제 declarative vocabulary, 이제 procedural vocabulary 뭐 이렇게 이제 용어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ctive vocabulary와 procedural vocabulary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늘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new words가 나왔을 때 그 new words를 의미 안에서라도 파악하고 넘어가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라든가 리딩 컴프레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들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vocabulary strategy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guessing strategy. 컨텍스트 클로를 가지고 그죠? 그 new words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어휘와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유추하도록 하는 전략이죠. 그죠? 예, 그래서 guessing strategy. 두 번째 뭡니까? 그 해당 new words 자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word formation, word analysis. 프리픽스라든가 서픽스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그 어휘에 대한 의미. 그래서 new words가 나왔다고 해서 모르겠어 바로 사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정보를 가지고 의미를 유추해보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strategy based instruction 전략 기반 수업에서 또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이제 활용도 높은 어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제 목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러블리하게 이렇게 3등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140쪽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어휘 지도를 키워주도록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리딩이 왜 어렵니?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줄 리딩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이하죠. insufficient vocabulary 그죠? 부족한 불충분한 그런 어떤 어휘 약 때문입니다. 그죠? 예, 어휘력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이라든가 이러한 컴프레hen션 측면 안에서 어휘 학습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어휘 학습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어휘 학습을 언제 진행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휘 학습 언제 진행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휘만 무조건 배우겠어. 이건 사실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학습은 아니지. 그치? 우리가 이제 4스킬 말고 학생들이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스킬 또는 컨텍스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뭐지? 프랑세이션, 그치? 버케블러리, 그라마, 포스킬과 상관없이 이런 세 가지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따로 포스킬과 별개로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포스킬 안에 인터그레이티드, 그죠? 통합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발음 지도는 어떻게? 스포큰 랭귀지 안에서 배우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리튼 랭귀지 안에서는 스포큰 랭귀지보다 좀 더 다양하고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어휘는 특히나 다양한 토픽을 접할 수 있는 리딩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봐봐. 그러면 어휘 지도가 언제 나와 있는지. 프리 리딩 액티비티로서 뭐 이제 토픽에 대한 간단하게 뭐 페어업을 하고 불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리딩 텍스트가 나오고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에서 나와요. 리딩 텍스트에 대한 컴퓨터 체크업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서더 스타디라든가 그 파트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words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토픽 토픽 안에서 그런 워드 포메이션이라든가 워드 어나리시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프리픽스를 붙이는 방법, 서픽스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실제 동사와 명사 형태로 워드 패밀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휘 지도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통합해서 이제 포스킬 안에서 통합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리딩 파트에서 진행돼. 그럼 리딩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리딩 수업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지? 프리 리딩, 와일 리딩, 포스트 리딩이야.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인텐셔널, 그죠? 버케블러리 티칭을 해야 돼. 인텐셔널 버케블러리 인스트럭션을 해야 돼. 그러면 프리, 와일, 포스트 중에서 어디서 해야 될까? 프리에서 하면은 만약에 콜로케이션 연습하고 이러면 시간 다 지나가. 그치? 본문 읽기도 전에. 프리에서 하는 프리 티칭 버케블러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인텐셔널 버케블러리 티칭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치? 콜로케이션이라든가 워드 어나리시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어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하도록 하는 활동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어떻게? 리딩 컴프렌션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해당 주요 어휘에 대한 의미 정도만 파악하는 걸로 넘어가야 돼. 프리티칭에서는. 그래서 프리티칭 버케블러리라고 하면서 워드 포뮬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폼, 미닝, 유수에 대한 부분들로 본격적으로 어휘에 대한 일정, 할당량, 포션을 주도록 하면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단계는 어디야?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리딩 컴프렌션이 다 끝나고 이 토픽에 대한 정리가 됐어. 그렇지만 이 토픽에서 중요한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는 앞으로 다른 토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 그러면 그러한 어휘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도록 하는 연습 활동을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어휘 지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그 어휘 지도에 대한 방향이 첫 번째 항목도 나온 거죠. Breadth and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예요. 지금 현재 방향 뭐라고 얘기했어?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실제 이제 그 어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해당 한 단어를 안다들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심도 있게 depth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폼,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TION이 붙거나 OR이 붙거나 이런 명사 형태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시 명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서픽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루트 어그를 찾아가지고 increa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EN 오고 프레이즈를 분리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EN이라고 하는 프레픽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폼에 대한 학습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increase가 이제 맥락별로 다양하게 쓰이는 의미 정도, 폴리시미적, 다이어 정도에 대한 접근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particular situation에서 increase의 어떤 의미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연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휘 지도의 방향은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제 기준 데이터가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A 자리 한번 볼게요. A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Knowing words, 그죠?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 중간에 diverse aspect of lexical knowledge in depth, including phonological, morphological forms와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까지 그 해당 단어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form, meaning, use에 대한 부분들까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실하면서의 어휘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자. 이런 아티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아티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합니다. 티처 전화를 보면요. 아니 이 아티클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어휘 지도 방법은 문제가 있었구나. 이 선생님이 진행한 어휘 지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세 번째 줄 extending the size of our student vocabulary. 그죠? 학생들의 어휘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워드 리스트를 주고 일주일에 막 50개씩 외우도록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50개씩 그렇게 외워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휘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겠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어휘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 그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활동들 보자. 오른쪽에 보시면 try to pronounce the target words by listening to a recorded text. 녹음된 텍스트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target words가 어떻게 맥락 안에서 발음이 되는지 그죠? 그 발음을 연습해보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pronunciation도 뭡니까? 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폼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nalyzing parts of the target words. 우리가 이제 익히고자 하는 그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리픽스가 붙어 있는지, 서픽스가 있는지, 루트를 가지고 파악하는지 그 단어에 대한 정보 분석. 그죠? 다시 말해서 뭐야? word part. 그죠? 예. 어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라보도록 한다. word analysis. 이것도 이제 형태를 두는 측면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morphological 측면 안에서. 그래서 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uessing the meaning of the target words using context clue. context clue를 사용해서 target words에 대한 의미를 유추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뭡니까? 의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이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에 그러니까 워드 리스트를 주고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폴리스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의미만 줘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죠?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이제 알고 있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의미론적인 측면 안에서 지도 방법이고 studying contrasting example to see various context and collocation pattern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단어와 같이 늘 따라다니는 단어의 묶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단어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예를 보는 거예요. concordance examp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센틱 데이터에서 뽑은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유즈에 대한 연습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a short story using the target words. 그렇게 해서 배웠으면 실제 그것을 표현해볼 수 있는 액티브 버케블러리나 패시브 버케블러리로 파시켜 나가도록 하는 학습 활동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활동 하나라도 form, meaning, use 측면 안에서 선생님이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에 대한 부분들로 수업 방향을 설정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남은 자료 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네, 저희가 시간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어제 자료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박 선생님의 티칭 저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버큐ment 난리지를 의사소통 교실 수업 안에서 신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이제 그러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 F부터 이하부터서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few 테크닉과 스트레치를 좀 준비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 티차 기자님 그렇죠. 주요 버케블러리 테크닉과 스트레치가 나오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각각의 활동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매칭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나와서 한번 읽과 이런 활동들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컨텍스추얼 러닝이에요. 문맥화된 어휘 학습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의사소통 교실 수업 안에서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화된 어휘 학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룸 안에서 일단 to provide context to new words 새로운 단어에 대한 맥락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죠? 그 해당 단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별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죠? 어휘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까지 줄 여유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의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어휘에 대한 사용 범주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vocabulary in context 문맥 안에서 어휘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컨텍스추얼 러닝은 같은 적으로 지금 I use a few story 그죠? 뭐 이제 이야기라든가 이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컨텍스추얼 러닝이 좋아지고 using visual ai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첫 줄 중간에 보시면 픽처나 다이어그램이나 비디오를 이용해서 실제 어휘 지도를 하는 건데 이런 visual aids를 통해서 어휘 지도를 했을 때 이점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줄 real life experience와 밀접하게 그 해당 타겟 월스에 대한 지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활동들이 쭉 나와 티차 이교점에서 학생이 그래 어휘지도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쓰여 있어 학생이 그치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메일 이런 거 하고 저는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듣고 있는데 단지 바라고 싶은 것은 어휘지도 측면 안에서 리얼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그죠?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경험과 결부된 어휘를 좀 오센틱 상황 안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비주얼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시면 되는 거다. 그다음 버케블러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드 어소시에이션이나 워드 빙고 많이 들어본 활동인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재밌게 새로운 어휘를 학습시키기도 하고 그죠? 실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를 디벨롭 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도 도움이 된다. 뒷부분 이제 다시 또 언급이 되지만 좋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별표 또 어휘 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센트 버케블러리 러닝이라는 거죠. 익스텐시브 리딩을 권장해준다. 다양한 텍스트를 수준에 맞게끔 읽게 해줌으로써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 줄에 exposure to new words 새로운 어휘에 대한 노트를 시켜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평가도 좀 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버케블러리 퀴즈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리뷰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어휘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 그 의사소통 교실 수업 안에서의 어휘 지도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여타의 활동들이 조금 보조 자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오시면 다시 두 번째 항목은 좋아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를 키워주도록 했어. 그러면 그러한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어휘의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one to teach 그죠?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의미를 가르쳐야 되고 그 어휘가 항상 같이 그죠? 쓰이는 컬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하고 그 해당 어휘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게 되면 그 어휘와 관련된 동의어나 반의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어휘가 맥락에 따라서 특정한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워드 패밀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수업이 뭡니까? 인텐셔널 버케블러리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리시미하고 콜로케이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얘기합니다. 너 요즘 들어가서 getting fatter, 그죠?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have to do a diet. 다이어트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do a diet, 다이어트 하다라고 하는 거.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버렸네요. 그죠?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전략을 얘기하면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얼굴 찡그렸어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준 거죠. 그거 틀렸어.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학생이 바꾸지 못합니다. I have to do a diet. 그죠? 다이어트 해야만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에 문제가 있구나. 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칠판에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를 적습니다. What verb do we usually use when we start a diet?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떤 동사 쓰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이. 그죠? 이건 뭐야? 인시덴탈이에요? 아니면은 인텐셔널이에요. 인텐셔널이죠. 다이어트에 대한 콜로케이션을 대놓고 가르치고 있잖아. 그럼 인텐셔널 버케블러리 러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어휘 지도에 대한 원리 배웠어요? 플랜드와 언플랜드? 배웠지? 그럼 이거 플랜드야 언플랜드야? 언플랜드지. 그지? 교사와 학생이 대화 중에 학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어휘 지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선생님이 이 콜로케이션, 다이어트에 관련된 콜로케이션을 가르칠 의도는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바로 언플랜드 버케블러리 티칭이에요. 학생의 발화에서 이제 오류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more attention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플랜드 버케블러리 티칭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랬더니 한 학생, 좀 똘똘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Go on이라고 해요. Yes, that's right. 그죠? How about if you've already started diet? 그죠? 다이어트 이미 시작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Be on. 그래서 go on diet, 그다음 be on diet라고 하는 콜로케이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s, if you are trying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그죠? 음식을 적게 먹음으로써 이제 살을 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you are on a diet.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문장을 컨텍스트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아침 뭐 먹었어? 라고 하니까 학생이 rice, eggs, and vege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Wow,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사를 했구나.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이어트를 또 쓰는데 이때 다이어트의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losing weight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의미는 뭡니까? 식사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물어보죠. balanced, 그죠? balance요? 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balanced 다이어트에서 balance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incomprehensible input이어서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한 거겠죠? 그죠? 야, 정신없다. 지금 어휘지도 콜로케이션 하면서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답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야 돼, 답안을 계속. 그래서 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콜로케이션과 폴리시미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incomprehensible input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이 시그널을 보냈으며, 그치? 그게 negotiation strategy인 거잖아. negotiation strategy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input modification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정리합니다, 다시.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Yes, if you eat all of these things, you need to eat. 네가 먹어야만 되는 모든 것을 다 먹었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You eat a balanced diet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What adjective can we use with diet? 이 다이어트와 그럼 우리가 어떤 형용사를 쓸 수 있을까? Healthy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의적인 폴리시머스 월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unhealthy, 그래서 poo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쳐보세요. 지금 너무 초수인데 제가 이거저거 막 여러 개 얘기해서 혼동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진 클래스룸 톡에서 언플랜드 버케블러리 티칭이 일어납니다. 그쵸? 예. 학생의 오류를 통해서 선생님이 콜로케이션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안에서 콜로케이션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근거를 써라라고 하면 뭘 쓰시면 되겠어요? 콜로케이션의 예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콜로케이션의 예는 뭐예요? 병치어잖아.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들. 그죠? go on diet나 be on
비욘드 다이어트나 또는 헬스 다이어트나 헬스 다이어트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콜로케이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어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가? 폴리스머스 워드, 그치? 다의적인 의미의 어휘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대라, 에비던스를 대라, 또는 이그젠플을 대라 하면 뭘 찾으면 돼요? 다이어트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근거를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캐블러리 그 측면 안에서 주어진 클래식톡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콜로케이션과 폴리세미, 다이어와 그다음에 그 병치어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지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교실안에서의 그 교수법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언어 교실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렉시칼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서 렉시칼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렉시칼 그죠 유닛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을 때 렉시칼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어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이어적인 측면, 병치어적인 측면, 이해하시겠어요? 픽스드 프레이즈의 측면. 그래서 어휘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타의 그러한 워드 그룹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는 그 교수법이 바로 렉시칼 어프로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어휘 지도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이 클래스룸 톡을 상호작용 측면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생이 먼저 I have to do a diet, 그치? 이렇게 이제 대답했어요. 먼저 선생님이 그러면 이러한 대답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겠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점심을 굶고 있는 거야? 왜 점심을 굶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I have to do a diet 라고 대답했겠죠. 그럼 선생님이 왜 점심을 굶었니? 왜 먹질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디스플레이 퀘스천이에요? 레퍼런스 퀘스천이에요? 레퍼런스 퀘스천이지. 걔가 밥을 안 먹는지 선생님 몰라. 걔가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을 한 걸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보여줬어. 저 학생의 리스폰스에 선생님이 답변을 하진 않았어. 버블로는 답변하지 않았어. 근데 얼굴 표정으로 답변을 했어. 만약 이것까지 클래스 톡에 대한 단계를 분석하면 IR일까? IRF일까? IR이지. 잘못됐다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로 선생님이 반응한 겁니다. 굳이 만든다면 다말을 버블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I have to do a diet, 그지? 다이어트를 해야만 해요 라고 해서 두 번째도 그대로 반복해서 그죠? 언그라마티카 그죠? 비문법적인 형태 콜로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지도가 필요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두 번의 똑같은 학습의 오류를 보고 티처가 얘기하면 What verb do we usually use when we start a diet?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떤 동사 쓰지? 라고 하면서 정확한 동사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치?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피드백을 준 거죠. 어떻게 피드백을 준 거예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을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클래스 톡도 이렇게 다양하게 상호작용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어휘 지도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지. 교실 대만을 주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6월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랬을 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그래서 이제 똑똑한 학생이고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Yes, that's right. 계속 이발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already started diet 비원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묻는 거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이것도 디스플레이 퀘스천이야, 레퍼런스 퀘스천이야. 레퍼런스 퀘스천이죠. 아침 뭐 먹었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그치? 학생이 대답을 해야죠. 리얼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아침 뭐 먹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거 먹었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밸런스 다이어트였네? 라고 얘기합니다. 밸런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밸런스 클래리피케이션 좋겠다는 거죠. 밸런스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또는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를 싣고 있는 것이죠. 이 밸런스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 what? 뭐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피케이션 좋겠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yes 하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가 먹어야 될 모든 음식을 다 먹으면 그걸 밸런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야 라고 추가적인 일레버레이션 설명을 해줬죠. 일레버레이션을 해주는 선생님의 방식이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치? 그래서 세멘틱 모디피케이션 해준 거잖아. 그치? 표현들을 갖다 이렇게 돌려서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밸런스라고 하니까 헬스 다이어트 바로 바꿔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예요? 그것은 렉시컬 모디피케이션 되는 거죠. 좀 더 쉬운 단어로 바로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휘 지도이기 때문에 플리스미와 콜로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넘깁니다. 두 번째 콜로케이션만 학습하도록 하는 활동들 나와 있죠. 액티브 프레스트에 do, make,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주고 거기 그 동사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명사구를 그죠?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라로브, noise 하면은 make에 해당되는 거고요. family, photograph 하면은 take를 체크해주고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들이 같이 함께 frequently occur, 그죠? 그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하는 콜로케이션에 대한 학습 활동이 주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뭘 배우는 거죠? 폼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죠? 콜로케이션의 형태를 먼저 배우는 거잖아. 어떤 게 do와 연결이 되는지, 어떤 게 make와 연결이 되는 건지, 어떤 게 take와 연결이 되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하고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제 매칭업을 잘 했는지. 세 번째는 using a concordanc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죠? 추가적인 do와 같이 연결되는 거, make와 같이 연결되는 거, take와 연결된 예시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make your own conversation about family topic, 그죠? family life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콜로케이션에 대해 연습했던 이 구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도록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폼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면서 콩고등생 이그제플 안에서는 뭐가 나와있죠? 컨텍스 안에서 타겟 프레이즈가 나왔으니까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그 타겟 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콜로케이션을 이용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컨버세이션을 해보도록 했으니까 유주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하나에서도 콜로케이션 이 범주 안에서도 form, meaning, use까지 사용이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어휘조 할 때 이렇게 다이어,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또는 시노님과 어터님, 그죠? 동의어, 반의어에 대한 학습 활동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뭐 이거 어제 나갔을 테니까 저는 2번에 맥락 안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6번 이게 뭐예요?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러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캐블러리는 무조건 in context. 맥락 안에서 지도를 해야지. 그죠? 그 맥락과 별개로 without context. 맥락 없이 어휘만 학습을 할 경우에, 그죠? 맥락 안에서 다양하게 의미가 쓰여지는 어휘일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 의미만 알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의미로 모든 맥락을 다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른 맥락에는 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범주까지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거니까 overgeneralization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나이어에 대한 의미, 오버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이 콜로케이션을 했을 때도 실제 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런과 같이 쓸 수 있는 거, 런이 달리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쓸 때 있는 명사구. 그 다음에 런이 뭐 이제 뭐 출마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일렉션이라든가 뭐 런포 프레지던트, 그죠? 예, 뭐 이런 대통령 선거에 대출마하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매칭오버 시켜 나가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면 이제 다양한 의미 안에서 어떠한 단어들과 같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 제너레이션, 오버 미닝, 의미에 따른 과잉 일반화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워드 패밀리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어구를 이제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이제 형태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야 된다. works, working, worked 이런 워드 패밀리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 의미적인 측면 안에서, 폼적인 측면 안에서, 유즈적인 측면 안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해야 되는데, 그죠? 학습 방법으로 how to teach가 나오는 거죠. intentional vocabulary learning과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이 나옵니다. intentional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줄 중간에 뭐가 돼 있어요? direct attention on vocabulary. vocabulary에 대한 그죠? 직접적인 이제 초점을 이제 두면서 지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르쳐야 될 어휘는 많은데 그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될까? 어휘는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럼 어떤 어휘를 가르쳐야 될까? 그 기준이 되는 게 1번이 뭐예요? frequency요. frequency, 빈도수. 많이 나오는 어휘를 그죠? 지도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그 어휘 학습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키워주고 실제 그 어휘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high frequency words 위주로 진행합니다. high frequency words, run 같은 경우에 high frequency words에 해당되는 거잖아. 많이 나오는 그죠? 예,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form, meaning, use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word family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가 이제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prefix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prefix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죠? 예, 연습시켜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어휘에서 RE라고 하는 prefix가 들어갔을 때 워드 어나리시스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intentiona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적으세요, 여러분. 막 쓰지 말고 들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어휘 지도에 대한 방향부터 시작해서 어휘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를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intentional과 incidental의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저 하나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intentional vocabulary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뭘 얻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vocabulary stretch를 얻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이러한 intentional vocabulary instruction을 토대로 해서 prefix를 붙이는 방법, suffix를 떼는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어근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어휘도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그죠? 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 부분 같이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지치 워드 패밀리, 워드 맵, 키워드 메소드 등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다 하셨죠? 송은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리얼 이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휘 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직접 넣어볼게요. 한번 보시면 corpus data, 그죠?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사용한 그 수많은 어휘를 그죠? 컴퓨터가 교실 수업에 사용이 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김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랭귀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corpus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corpus 안에서는요, 리얼 오센틱 데이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그 corpus를 이용해서 how language is used in real situation.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타겟 월드와 타겟 프레이스가 있으면 그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전도 편찬해요. 사전 편찬자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담아놓은 형태로 144쪽의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orpus를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스포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그죠? 리튼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뭐 그런 것들도 각각 해당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스포큰과 리튼에 많이 쓰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그게 바로 이제 frequency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맥락에서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건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 건지. 두 번째 이제 그 해당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 묶음들, 그죠? 경치어들 관계, 그게 또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맥락들, social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단어가 언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 그 단어를 사용된 authentic sentence에 대한 부분들, 그죠? 실제 authentic example sentence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예를 두고 이 두 가지의 각각의 예가 그럼 그 실제 corpus 데이터의 frequency에 관련된 부분인지, 콜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지, 컨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인지, authentic example sentence에 관련된 부분인지를 매칭해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딕셔너리 X에서 많이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쉐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뜻과 그리고 그 단어가 함께 많이 쓰이는 명사고, 그죠? 여기서 워드 파트너라고 해서 나왔죠? 자, 이거 뭡니까? 병치어, 콜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적인 정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딕셔너리 X는요, 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해당 단어, 타겟 월드, 쉐드에 대한 콜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딕셔너리 Y는 뭘 담고 있습니까? 쉐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UCG 박스 보면은 쉐드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범주에서 쉐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널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더라라고 해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소셜 시츄에이션을 그죠? 예, 담고 있어요. 이 사전에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컨텍스트와 같이 관련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정보, 그 해당 단어의 프리퀀시, 콜로케이션, 컨텍스트, 어쨌든 이그샘플까지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은 어휘가 뭘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리얼 이하, 실물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오늘 텍스트, 뭐에 대한 텍스트입니까? 쿠킹에 대한 텍스트를 그죠? 예, 읽어볼 건데 이제 쿠킹 좋아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다 선호하죠.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 하면서 선생님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요. 그죠? 누구를 가져왔어. 그치? 그러면서 내가 뭔가 갖고 왔다.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쿠킹 유텐실스, 그죠? 예, 부분을 이제 요리 도구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네, 학생들이 선생님 거예요. 그럼 내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예전에 봤지? 소스펜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 소스펜. 여기서 실물 주제와 그다음에 어휘 간의 릴레이션십을 토대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죠? 학습 활동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ing 레얼리아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어휘도를 하는 방법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들을 사전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레얼리아를 가지고 이제 진행되도록 하는 intentional vocabulary 인스트럭션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14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쪽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incidental learning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incidental learning은 direct attention이라고 해서 indirect attention이라고 해서 indirect attention, 그죠? implicit, 그죠? 묵시적인 방식으로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봅니다. 중간에 보시면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그죠? 학기 초에 민수가 그죠? 자기는 책을 엄청 좋아한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게 북러가, 그죠? 그래서 그는 그죠? 소설책, 영어로 소설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was not sure. 근데 이제 장담 못하겠다는 거죠.
이제 if he could, 그죠? 정말 읽을 수 있는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he didn't have to try to comprehend all the details. 모든 내용을 샅샅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 해봐. Just do it, 그지? 민수는 has benefited a lot from reading novel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설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특히나 many words와 expression을 그죠? 학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전체 그걸 다 암기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가 reading novel을 했을 때 다른 어텐션은 뭐예요? 노벨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얻은 건 뭐예요?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접하게 된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되고 학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어휘 자체에 다른 어텐션을 해주도록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은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그러면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이렇게 excessive reading에서 일어나겠죠. 교실에서는 언제 일어날까요? 교실에서는 4스킬 수업으로 meaning focus activity가 진행될 때. 이해하시겠어요? 4스킬로 meaning focus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포컨 텍스트를 들려주고 리튼 텍스트를 읽혀주고 하도록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어휘가 등장을 했을 때 리슨 수업을 하면서 리딩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맥락 안에서 그 어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는 활동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스에는 뭡니까? 예, 이런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extensive reading. 근데 프로옵션스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어제 배우셨죠? 자, 로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제공해주고 인터미디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오센틱 텍스트를 제공을 해주되 동일한 토픽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죠? 예, 다양한 오센틱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뭐야? 동일한 토픽이면 그 해당 토픽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다른 텍스트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인터미디어 레벨의 어휘 시도에 대한 방향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 마지막에는 어드레스 레벨은 그냥 뭐 굳이 토픽에 상관없이 다양한 오센틱 텍스트를 읽게 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인텐셔널 버큐블러리 인스트럭션을 했고 인시덴탈 버큐블러리 러닝을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어휘가 있어. 그래서 그 어휘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어휘 전략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guessing strategy와 버큐블러리 어나리시스, 그죠? 예, 두 가지 전략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출제를 했긴 했는데 충분히 나올 법하거든요. 이 guessing strategy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 중에서. 어휘 전략 측면 안에서는 컨텍스트 클루를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런 guessing strategy만 나오면은 사실 뭐 좀 진짜 이그 점 자체가 싱거우니까 러닝 스타일과 연계해가지고서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이제 몇 번 출제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장독립, 장의존, 좌뇌, 우뇌, 그지? 시각적, 청각적, 그지? 뭐 그다음에 뭡니까? 또 뭐가 있죠? 리프렉티브, 수고하는 거, 그다음 직관형, 뭐 이렇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앰비기티 토러런스 오브 앰비기티가 있죠. 특히 리딩 부분 안에서는 학습자 스타일 중에서 토러런스 오브 앰비기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무슨 얘기야? 리딩 텍스트를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천지야. 그치?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리딩 컴프레션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앰비기티 톨러런스를 길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무작정 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앰비기티 톨러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죠? 힘을 실어주는 게 뭐야? guessing strategy인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 안에서 유추하면서 계속 그 다음 내용들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준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guessing strategy와 tolerance of ambiguity는 굉장히 관련이 많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시켜나가자.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박 선생님이 진행한 일기 수업을 이제 하고 나서 학생들 이유가 있어요. 박 선생님 수업은 너무 좋긴 하는데 그 토픽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토픽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르는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혼자서 인디비주얼 리딩을 했을 때, 뭐 어사이먼트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인디비주얼 리딩을 했을 때 그런 리딩에 대한 속도도 안 붙고 리딩도 그지 리딩 컴프레션도 잘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바로바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누가 word in a dictionary 사전을 바로바로 찾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디렉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학습자가 이제 그 리딩 컴프레션에서 보여주는 학습 스타일이 무엇이냐? 학습 스타일의 문제점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건 뭐야? 앰비기티 톨러런스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학생이 리딩 컴프레션에 이제 앰비기티 톨러 실제 아이덴티파이된 러닝 스타일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어휘 전략을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guessing strategy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답안을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tolerance of ambiguity와 그치? guessing strategy에 대한 관계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는 컨텍스트 클루 이용하도록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어휘 지도 학습 활동에서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7페이지 보시면 제가 추가적인 학습 활동 줬는데 뭐 이것을 뭐 다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서 워드 파트, 워드 어소시에이션, 워드 컨텍스트, 워드 맵,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실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버큐블러리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큐블러리 티칭 프린시플, 이 점에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Developing strategy for determining the meaning of words예요. 그죠?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버큐블러리 스트래티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페이지 8페이지야, 8페이지. 8페이지 두 번째. 여러분 어제 나눠줬는데 안 읽어갖고 왔구나. 찾는데 막 시간이 좀 걸리네. 읽어갖고 왔을 거야. 그러니까 간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버큐블러리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분을 박선생과 손선생님의 대화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오늘은 버큐블러리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먼저 박선생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성선생님도 동의하시죠? 그죠? 예, 두 번째 줄, 성선생님 바라의 두 번째 줄을 끝에 보시면 without this strategy, 이런 어휘 전략이 없이는 사실상 좀 어렵죠. 예, 미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다양한 어휘 전략을 이제 교실 수업에서 구사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데, 일단 박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전략이 첫 번째가 컨텍스트 클루를 이용해서 의미를 갖다 유추하는 거. 두 번째가 break down words into parts. 그 주어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주어진 단어를 부분으로 쪼개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사전을 찾도록 하는 방법. 사전은 아까 저희가 오센틱 데이터 봤듯이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있고 오센틱 이그장플이 주어져 있고 프리퀀시가 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그 해당 단어를 이제 찾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의 전략들을 좀 살펴보면 using context clue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문장들 around the unfamiliar words, new words에 해당되는 거죠. 새로운 단어, 잘 모르겠는 단어 주변에 있는 어휘와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figure out its meaning,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의 문장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She was elated when she got an A on her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relate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 단어 주변에 있는 다른 단어가 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유추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contextual clue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clue는 뭐예요? positive emotion이라는 얘기야. 시험에서 A를 받았는데 내가 슬플 거야, 억울할 거야? 아니잖아. 기쁘고 즐거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related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와 구가 줄 수 있는 positive한 emotion에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시는 거. 이런 게 contextual clue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전략을 contextual clue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전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guessing strategy예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끼리 학생들한테 너 선생님이 이 문장을 주고 related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동의어를 얘기했어요.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그죠? 예, 신난다, 뭐 이런 excited라든가 뭐 이제,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제시해서 너 어떻게 이 단어를 알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related 주변에 있는 워드와 센텐스 안에서 이제 positive emotion을 파악을 해서 거기와 관련된 의미로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한 대화 안에서 주어진 학생이 사용한 vocabulary strategy는 무엇인지 규명하시오. 그리고 근거를 대시오라고 한다면 guessing strategy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컨텍스트 클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 선생님 얘기합니다. Another strategy. 다른 전략으로는 breaking down a word into parts. word parts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보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prefix라든가 suffix root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clue가 돼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이제 suffix에 대한 red에 대한 부분, increase en에 대한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는 것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한다면 look up a word in a dictionary.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전 안에는 그 해당 단어의 그런 어떤 의미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형식, word family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추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frequency, context, 그지? 그다음에 authentic example, 그지?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콜로케이션 부분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그래서 guessing strategy에 대한 부분은 컨텍스트 클루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다. 147조. vocabulary analysis 두 번째 전략입니다. prefix, suffix, root.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거죠. 워드 파트를 구분하도록 하는 거.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학생이 물어봅니다. What does subsequently mean? subsequentl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뭘 이제 믿음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럼 밑에서 보면은 vocabulary teaching principle이 이 authentic data, authentic classroom 안에서 파악을 한다면 첫 번째 unplanned vocabulary teaching을 해야 된다. 스트레티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어휘는 in context 안에서 지도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주어진 교실 수업 안에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What does subsequently mean? 하고 학생이 그죠? 교실 수업 활동 중에 단어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planned vocabulary teaching이에요? unplanned vocabulary teaching이에요? unplanned vocabulary teaching에 근거를 대라 라고 하면 학생이 교실 활동 중에 먼저 질문을 한 거죠. 해당 어휘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대주시면 되겠고요. 사이팅 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선생님 물어봅니다. What part of speech do you think it is? 그죠? 바로 subsequently에 대한 의미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요. 그죠?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죠?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new rules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품사가 뭐야? 그랬더니 부사요. 왜 부사라고 생각해? 했더니 뒤에 ly 붙었잖아요. 뭡니까? suffix에 대한 부분. 워드 아날리시스를 진행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core sentence 다른 문장들 한번 살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subsequently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같이 쓰여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보자. 요건 뭐예요? 전략이? in context. subsequently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단어와 같이 쓰여 있는 문장 컨텍스트를 살펴본 거죠. 컨텍스트를 클루를 살펴보도록 선생님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네. 처음에 이 품사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워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텐션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자. core sentences. 그죠?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subsequently가 그 문장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컨텍스트 클루를 파악해보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문장들에서 subsequently를 갖다가 없앤다면 그럼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 두 문장 사이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이 then, next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subsequently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래, that's meaning of subsequent.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더 에딩을 해줍니다. 정보를. score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루트 부분 안에서 to follow 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라고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to foll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좀 더 보완해 주는 정보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죠? 언플랜드 vocabulary teaching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는 전략인 두 가지 전략, guessing strategy, context clue를 이용하는 거, vocabulary analysis를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전략을 키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in context 안에서 의미를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원리까지 다 검증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숨은 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네.